예, 안녕하세요. 동서 비교 철학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비교 철학의 어떤 원칙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교 철학은 비교학이라는 주제로 좀 쓰신 분의 견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비교 철학은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철학 측면에서 얘기했다면은 이 비교의 측면, 비교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고 비교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교 철학은 되게 오래됐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동서의 만남이라던가 사람들 간의 만남, 가치관의 만남이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비교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검토하는. 그래서 이제 의심을 가진다는 거는 어떤 대상이나 견해의 근거를 살핀다는 거죠. 저게 왜 그랬을까? 저 현상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 근거와 본질을 살피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이는 의심을 가질 수가 없고, 사람들의 견해가 다 같다면은 정답이 있고 통일됐다면 의심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는 항상 다른 견해들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겠죠.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나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다 나름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지 다양성을 고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은 몇 가지 대안들을 비교하는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비교 과정에서 동일한 단어들은 각기 다른 철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마련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라고 항상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상과 동시대의 사상과 비교를 하고, 또 전시대를 비교하고, 또 미래 시대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겠죠. 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문명과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이제 다른 문명과 무관한 고립된 철학사를 쓸 수도 있지만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항상 철학사라는 것은 외부와의 영향 속에서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한국 철학사를 쓰더라도 중국의 영향이 있을 거고, 또 근대 이후에는 서양의 영향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철학자들도 항상 스승이나 동료들의 견해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에서 뭐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아오잖아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철학사의 한 분야이며, 이미 철학사 가운데서 비교가 항상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철학은 다른 문명의 철학자들과 철학적 학파의 비교, 이 책에서처럼 서구 문명과 인도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이 크게는 이제 세 틀로 나누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기 이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순수한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이익을 위한 도구적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유사성만 강조하거나 차이점만 강조하면은 진전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아니라 이제 존 듀이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존 듀이와 판타니알리는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판타니알리 잠깐 검색해 볼까요? 판타니알리 안 나오는데요.
뭘 얘기하는지, 어떤 철학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인도 철학자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베르그송은 서양의 이제 생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지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관적인 이해를 중시하는 생철학자. 그다음에 마합이라는 이제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철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교 철학은 모든 주요 세계 문명의 특성에 비교를 해요. 하여튼 우리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는 문명의 특성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로 인도와 중국과 서양 세 문명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동서 비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와 중국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둘 다 좀 공통점을 대략 말하면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중시하긴 하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인도는 아리안족들이 세운 국가라서 그런지 문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논리에 있어서는 서양 같은 되게 형식적이고 그 치밀한 논리의 방법에 의해서 신비주의 접근하는 경향이 크고, 중국어는 좀 뭔가 이제 감성적이고 이제 내면적인 주관적인 직관에 의거하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비교 철학은 하나 이상, 어떤 미래의 전망이겠죠. 미래의 철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갖는 각기 다른 의미를 세 가지 운명 속에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사상,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물질주의가 이 세 가지 운명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군소 운명과의 비교도 볼 수 있을 거고, 비교 철학은 형이상학과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등의 분야의 비교를 다 포함하고,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현상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구상물에 해당되는 거겠죠. 인식론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룩하는지에 대한 삶의 이론일 거고, 윤리학은 이제 우리의 도덕 원칙에 대한 탐구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하더라도 좀 국한된 주제를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좀 비교를 할 거예요. 뭐 포괄적인 비교는 또 쉽지 않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비교 철학은 미래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뭔가 대안적인 전망, 각기 문명이 기여한 어떤 범세계적이며 포괄적인 철학이 대두된다면 각자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세계 철학, 근데 되게 거창한 포부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막연해요. 범세계적인 철학이 뭘까? 이런 범세계적인 철학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각기 다른 문명의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비교의 문제하고 어떤 기준은 어떤 세계 철학이 대두되기 이전의 문제나 기준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철학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서양하고 인도하고 동아시아가 각기 다르게 따로 떨어져서 철학이 전개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서양 같은 경우는 인도의 신비주의적인 통찰을 제외한 철학을 개진할 것이고, 또 이제 동아시아를 배제한다면은 동아시아의 어떤 감성적 직관, 주관적인 주체적 직관의 측면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인도나 동아시아 철학이 서양 사상의 역할을 배제한다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 치밀한 학적 태도를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문명이나 하나의 문명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문화라는 새로운 요인의 입장에서 전체 통합적인 요즘 융합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융합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비교 철학은 자체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교 철학은 이제 진리의 문제, 무엇이 진리인가? 뭐 이제 각조를 갈았지만 뭔가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또 영원불면한 진리와 시적 진리, 초시간적인 진리와 시간적인 진리, 또 개인적 집단적 진리와 또 정신적 진리와 물질적 진리,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리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아 같은 경우도 서양의 이제 데카르트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자아를 좀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네, 데카르트의 이제 방법적인 회의에서 비롯해서 뭔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신조가 시작됐는데, 영국 경험론자의 흉 같은 경우는 인과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으므로 단지 습관일 뿐이다. 인과관계 법칙을 할 수 없다라는 회의주의에 도달했죠. 이런 논의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와 연관돼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할 뿐이라는 거죠. 비교 철학이란 모든 문명, 세계의 문명의 비교고,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비교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비교 철학자는 다른 문명을 외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문명을 타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외적인 입장이라는 게 오히려 객관화된 시선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볼 때 내부에서 보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철학자는 처음에는 세밀하게,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이제 뭐 본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문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업했던 학생들이 좀 얘기한 것도 있는데, 뭐 내세관이라든가 자유와 평등이라든가 개인이나 공동체라든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든가 유일신간이라든가 다신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얘기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이론들을 제공하고, 또 다른 문명의 철학들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자들은 커다란 철학의 한 분야에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셋째, 비교 철학자는 철학을 전체 입장에서 보려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각기 다른 문명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전체란 과연 무엇인가. 전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공통성인지, 인간의 보편성인지, 아니면 전체나 인류의 공통 과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철학들은 상호 연관성이고 상호 영향성을 통해서 공통된 시각에서 보고, 공통된 시각은 뭐 평화라던가 뭐 사랑이라던가 보편적 가치, 이게 보편적 가치일 수 있겠죠. 사랑이나 평화라던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화세계 같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세계 보편적 가치로 대두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평화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노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종합정신, 히브리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고 히랍은 그리스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종합하려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종합정신하고 신학을 통해서 종합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철학사의 반대 현상을 종합하려던
해겔, 이성과 현실이라는, 뭐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런 말을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현상, 이성과 현실이 대표적이죠. 이성과 현실을 종합하려던 해겔의 정신. 그 다음에 넷째는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 상충되는 문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른 촉매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외적인 입장에서 상호 검토의 지평이 생겨나고,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동양을 좀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동양은 서양을 뭔가 이제 포괄적이고 전일적인 관점에서,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더 높은 차원에서 철학의 연관성, 메타적이라고 하는데요. 더 높은 차원, 도대체 더 높은 차원이 뭘까요? 한번 좀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텐데요. 네, 또 혼자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그래서 고차적인 대화의 시작에서 자신의 철학에 대해 전혀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철학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문명에 대한 철학. 문명에 대한 철학이란 말은 문명의 어떤 직면한 과제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활동적인 세계 질서에 필요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어떻게 높은 차원에서 사라질 수 있느냐는 과제를 제공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물론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관념론 철학들이 어떤 추상적이고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관념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는, 과학적 차원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걸로 마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